이 주택은 5억 원대에서 현재 3억 원대까지 금액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가격이 많이 낮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3억 원대라는 금액이 무조건 저렴하다고만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들이 얽혀 있습니다. 보통 전원주택이라고 하면 깊은 산속이나 공기 맑고 물 흐르는 외딴 자연속을 상상하시기 쉬운데요. 이 집은 그런 전형적인 자연 속의 주택이라기보다는 마을이나 국도와 인접해 있어 실용적인 면이 더 강조된 곳입니다. 그래서 낭만적인 풍경보다는 실제 거주할 때의 편리함이나 구조적인 특징을 더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집의 독특한 구조나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들 때문에 여기서 금액이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왜 이 집이 3억 원대임에도 불구하고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지, 그리고 이 건물이 가진 실제 모습은 어떤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집으로 들어오는 길인 도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건 주택까지 연결되는 길은 국도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국도에서 꺾어 들어오면 비포장도로 하나 없이 매끈하게 포장된 길을 통해 편안하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대문을 살펴보면 이 집의 구조가 조금 독특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문이 앞뒤로 다 나 있습니다. 앞대문과 뒷대문이 모두 도로에 접해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도로들이 공도인지 아니면 개인 소유의 사도인지를 반드시 서류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원주택 단지들 중에는 여러 필지를 나누어 분양하면서 도로를 지분으로 나누어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도로 사용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뒷면 대문을 보면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와 딱 붙어 있는데, 이 길을 통해 들어오다 보면 구조상 옆집의 뒷마당 쪽을 거쳐서 들어오는 듯한 묘한 기분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반면 앞대문 쪽은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앞쪽을 메인 대문으로 사용했던 흔적이 보이지만 지금은 어째서인지 그물망으로 앞을 꽉 막아둔 상태입니다. 아마도 현재 거주하시는 분이 보안상 혹은 다른 이유로 뒷문을 주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 공간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아쉽게도 이 집 마당 안쪽이나 건물 내부에 따로 마련된 전용 주차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차는 주택 앞 대문 쪽 도로변에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 앞 도로 폭이 아주 좁은 편은 아니지만 옆집 이웃들도 똑같이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상황이라면 차를 뺄 때마다 서로 연락을 해서 차를 옮겨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웃과의 주차 갈등이 걱정되신다면 집에서 조금 떨어진 인근의 빈 공터나 여유 공간을 미리 파악해 두시고 주차장으로 활용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집의 마당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마당은 푸르른 잔디가 깔려 있고 넓습니다. 마당 곳곳에는 보기 좋게 자리 잡은 조경수들과 단단한 조경석들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서 전원주택만의 운치를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리가 세심하게 잘 되어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마당 한편에는 어머니들이 좋아하실 만한 장독대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야외 수도 시설도 설치되어 있어 물쓰기가 편리합니다. 마당이 워낙 넉넉하게 빠졌기 때문에 잔디를 조금 걷어내고 상추나 고추, 토마토 등을 심을 수 있는 작은 텃밭을 꾸며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마당의 높이입니다. 마당은 주택 건물이 서 있는 집안보다 한 단계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즉, 집이 마당보다 높은 곳에 얹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집안 거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시야가 아래로 쫙 깔리면서 탁 트인 조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마당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집에서 마당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돌계단을 이용해 위아래로 오르내려야 합니다. 건물의 이력을 살펴보면 사용 승인일이 2014년 12월 15일입니다. 이제 막 12년 차에 접어든 2층 규모의 전원주택입니다. 구조적으로는 경량 철골조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섞여 있으며 지붕은 경량 철골조 위에 세련된 박공지붕 형태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외벽은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의 사이드 판넬을 사용해서 밝고 화사한 느낌을 주고 지하층은 페인트로 칠해져 있습니다.
1층 하단부는 오염이나 부식을 막기 위해 블랙톤의 벽돌로 단단하게 둘러쳐져 있습니다. 창문 주위와 건물의 테두리 라인에는 짙은 고동색 나무 목재를 덧대어 화이트와 브라운이 조화를 이루는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창호는 단열 성능이 우수한 화이트 하이샤시로 시공되었습니다. 집 전면을 보면 창문이 층별로 총 4군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당과 가까운 낮은 곳부터 1층, 2층, 그리고 지붕 아래쪽까지 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집은 지하층, 1층, 2층, 그리고 다락방까지 총 4개 층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특히 주택 뒷면을 유심히 보시면 외부의 2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별도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1층을 거치지 않고도 2층으로 출입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사실상 1층과 2층이 독립된 생활 공간으로 분리되어 설계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1층 현관 테라스 쪽에 전기 계량기가 2개나 나란히 붙어 있는 점도 이 집이 2세대가 분리되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집 뒤편에도 평상이나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아늑한 여유 공간이 있어 조용히 차 한잔하며 쉬기에 좋습니다. 이제 이 집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의 정보를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건 토지는 총 한 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적도상 기호 1번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본건 땅입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현재 단독주택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땅의 모양은 완벽하게 반듯한 사각형은 아니지만 경계선들이 직선으로 시원하게 쭉쭉 뻗어 있어서 공간을 버리는 부분 없이 알차게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건물이 토지의 거의 뒷부분 끝단에 바짝 붙어서 배치된 덕분에 집 앞쪽 공간인 마당이 넓고 시원하게 확보되었습니다. 주변 이웃과의 경계는 연두색 펜스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경계 분쟁의 소지도 적어 보입니다. 이 땅은 동측과 북서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어 진출입이 자유롭습니다. 전체 면적은 465제곱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140.66평으로 적당한 크기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건물 내부 구조를 층별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지하층입니다. 이곳에는 2개의 창고가 있습니다. 각 창고마다 들어가는 문이 따로 설치되어 있고 모양도 네모 반듯해서 짐을 수납하거나 취미용 작업실로 쓰기에도 좋습니다. 면적은 37.5제곱미터로 11.344평입니다. 둘째로 1층입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중문이 있는데 슬라이딩 방식이 아니라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거실, 방 1개, 주방, 화장실, 그리고 위아래로 연결되는 내부 계단이 있습니다. 거실에는 전원생활의 로망인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고 주방은 일자형 싱크대로 효율적인 동선을 만들었습니다. 방에는 옷을 수납하기 좋은 붙박이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면도상의 내부 계단 화살표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구조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하 창고에서 1층으로 바로 연결되어 올라오는 내부 계단으로 판단됩니다. 보일러실은 집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실 앞쪽 테라스는 나무가 아닌 타일로 마감되어 관리가 편해 보입니다. 1층 면적은 78.325제곱미터로 23.693평입니다. 셋째로 2층입니다. 2층 면적은 70.29제곱미터이며 21.263평으로 1층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아쉽게도 건축물 대장에 상세 도면이 올라와 있지 않지만 외부 계단과 전용 현관문이 따로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전기 계량기가 별도로 분리된 것으로 보아 2층에도 주방 시설이 갖춰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층 외부에는 디귿자 형태로 렉상과 샤시를 두른 다용도실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 2층 전용 보일러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락방입니다. 지붕 아래 창문이 있던 그 공간인데 면적이 28.3제곱미터로 8.561평입니다. 2층에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보이며 박공지붕의 매력을 살려 천장이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방 하나를 통째로 쓰거나 아이들 놀이방 혹은 조용한 서재로 활용하기에 좋아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이 집은 지하, 1층, 2층, 다락까지 아주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지만
한 가족이 통으로 쓰기보다는 두세 대가 독립적으로 나눠 쓰게끔 설계되어 있어 방이나 화장실의 개수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은 지 12년이 지났으므로 입주 전 외부나 내부 도배, 장판 등 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방향이 북동향이라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민감한 부분인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경매를 보실 때 가장 꼼꼼히 봐야 할 대목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살펴보면 현재 이 주택에는 기록된 임차인이 2명이나 확인됩니다. 먼저 1번 임차인을 보겠습니다. 이분은 전입신고일이 2018년 6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명세서상에 어느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고 임대차 기간이나 보증금 액수, 월세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상태라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행히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1번 임차인은 2024년 12월 16일 기준으로 법원에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즉, 보증금을 내고 사는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과의 특수한 관계 등으로 인해 돈을 내지 않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따라서 낙찰자 입장에서 이분에게 물어줘야 할 보증금은 없다고 판단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번 임차인을 보겠습니다. 이 임차인은 주택의 1층 전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 2년으로 되어 있었고 보증금은 6천만 원의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전입신고 역시 계약 시작일인 2022년 12월 22일에 바로 마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계약 기간이 만료 시점에 다다랐거나 조금 지난 상태인데 여전히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집의 말소기준 권리일은 2015년 1월 13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번 임차인과 2번 임차인 모두 이 말소기준일보다 한참 늦게 들어온 후순위 임차인들입니다. 법적으로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설령 2번 임차인이 6천만 원이라는 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낙찰자가 이를 대신 물어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권리 관계상으로는 낙찰 후 깨끗하게 소멸되는 물건이므로 금전적인 인수 위험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이 집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집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이곳은 전형적인 전원마을로 주변에 단독주택과 농경지, 산들이 조화롭게 섞여 있는 평화로운 지역입니다. 특히 근처에 남한강이 흐르고 있어 이런 입지적 장점 때문에 주변에는 이미 예쁜 전원주택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남한강 산책길까지는 약 974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도보로는 약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강변을 따라 산책하기에 딱 좋은 거리입니다. 자연과 가까우면서도 너무 고립되지 않은 전원 생활을 즐기기에 적절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과 편의시설 위치를 보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입니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는 약 296m로 걸어서 5분이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전원지역이다 보니 버스 배차 간격이 상당히 깁니다. 짧게는 80분에서 길게는 180분 간격으로 차가 다니기 때문에 버스 시간표를 미리 꿰고 있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자차가 필수적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트는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약 2km 거리에 마트가 위치해 있는데 차로 이동하면 단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 전원주택은 장 한 번 보려면 시내까지 한참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 거리라면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편에 속합니다. 갑자기 필요한 물건이 생겨도 금방 다녀올 수 있는 거리죠. 주변 주요 도시들과의 거리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 집은 여주, 하남, 경기, 광주, 서울, 원주, 가평 등과 인접해 있어 동서남북 어디로든 이동하기 좋은 길목에 있습니다. 여주까지는 여주시청 기준 30km로 자차 36분 소요됩니다. 하남까지는 하남시청 기준 34km로 자차 35분 소요됩니다.
경기도 광주까지는 광주시청 기준 35km로 자차 34분 소요됩니다. 서울까지는 잠실역 기준 50km로 자차 47분 소요됩니다. 원주까지는 원주시청 기준 57km로 자차 51분 소요됩니다. 가평까지는 가평역 기준 57km로 자차 59분 소요됩니다. 잠실까지 50분이라는 시간은 차가 막히지 않을 때 기준이라 출퇴근 시간 정체는 감안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도권 주요 도시들과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뿐만 아니라 원주나 가평 같은 강원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기에도 편리한 길목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399입니다. 감정가는 5억 898만 8천 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땅 평당 가격은 233만 589원에 책정되었으며 제시외 건물 제외 주택 1층과 2층 평당 가격은 307만 4,141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3억 5,629만 2천 원이며 보증금은 3,562만 9,2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경기도 양평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140.663평이며 건물 평수는 제시외 건물 포함 64.861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4년 12월 15일이며 매각일자는 2026년 1월 28일 수요일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이 주택은 감정가에서 한 번 유찰되어 1억 5천만 원이 깎인 3억 원대 가격표를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더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특이한 내부 구조 때문입니다. 이 집은 일반적인 전원주택처럼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북적북적 사는 구조라기보다는 1층과 2층이 외부 계단을 통해 철저히 분리된 구조입니다. 1층의 면적이 약 23평인데 방이 딱 하나뿐인 미니 투룸 형태라는 점은 넓은 안방과 자녀방 여러 개를 원하는 일반적인 수요자들에게는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2층 역시 비슷한 구조일 것으로 보여 공간 활용에 제약이 많습니다. 하지만 역발상을 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부모님과 성인 자녀가 함께 살면서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분리된 생활을 원하는 가족에게는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한 층은 본인이 거주하고 다른 한 층은 에어비앤비나 월세 등으로 활용해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에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마당은 공용으로 함께 써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마음 편하게 한 세대가 집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문 앞뒤로 접해 있는 도로가 사도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도라면 나중에 도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통행료를 요구받을 수도 있는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리스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집 구조가 조금 독특하고 연식이 있어 수리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넓게 빠진 잔디 마당과 남한강을 곁에 둔 훌륭한 입지와 서울과의 접근성만큼은 이 집이 가진 확실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